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지난해 11월 망명을 위해 잠적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최근 제3국에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망명 시도로 또 한 번 북한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조 대사대리의 향후 행방에 이목이 쏠립니다. 한편 최근 북한에선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한 당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소식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망명을 위해서 잠적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최근에 이탈리아를 떠나서 제3국에서 신변을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난해 11월 지금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보도된 것이 올해 1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성길 대사의 행적이 이제 끊임없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지난 2월에는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조 전 대사 대리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탈리아 정부가 미국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망명을 은밀히 도왔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작년 11월 이들 부부를 이탈리아에서 빼내 독일로 피신을 시켰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미국까지 옮길 계획이 있었지만 2차 미국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조 전 대리대사 망명을 잠시 중단시켰고 이들은 다시 이탈리아로 돌려보냈다. 이게 지난 2월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탈리아를 떠나서 어딘가에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새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뭐 이탈리아도 아니고 그러면 미국도 아닌 것 같으니까 제3국 어디쯤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추론을 하는 것인데요. 태용호 전 공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조성길 씨가 이탈리아어를 잘하고 또 프랑스어도 잘한다고 합니다. 전공이 또 프랑스어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마 유럽 쪽에 지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제3국이면 유럽 쪽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소재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이후에 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망명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 조 대사대리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탈리아에서 김정은의 사치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일단 김정은 로얄 패밀리, 김정은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품 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이탈리아산이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유럽 상품의 해외로 나가는 통로가 이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곳인데 왜 그러냐면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그 물자가 북한으로 가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통관 절차 때문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태국 이런 3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가는데 상대적으로 좀 통제가 느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 고가 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통로가 바로 이 이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식량계획 사무실이 또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에서 이 교섭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치품 조달 책임자 역할을 이탈리아 대사관에 조 전 대사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보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조성길 전 대리대사가 가진 정보가 무엇일 것이냐. 이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에 대한 일체 정보,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도를 충분히 관련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이탈리아 대사관뿐만 아니라 전 외부에 있는 대사관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김정은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 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회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중요한 핵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이 아마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 고위급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에 관한 정보도 조성길 전 대사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조 대사대리의 망명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평양으로 돌아가서 문책을 당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등등의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길 씨와 사적으로 알고 지냈던 안토니오 라치 전 이탈리아 상원 의원이 이 문제가 한참 여론에 오르던 그때에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망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망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조 전 대사가 돈 문제로 인해서 현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된 자금의 규모는 대략 한 6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언급해 가면서 조 전 대사가 하여간 사치품 뭐 유통이든 아니면 그 해외 외화벌이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뭐 상납금 문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자금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을 통보받았는데 송환 통보받은 과정에서 이제 과연 송환을 북한으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벌책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망명을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섰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인지는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정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이 조 대사 대리의 딸이 본국으로 송환됐다는 설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 북송이라는 얘기부터 자발적인 귀국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선 탈북민 가족에 대한 연좌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 국제적으로 우려가 작지 않았었는데요. 네, 관련 문제가 떠들썩했던 지난 2월 20일 날 이탈리아 외교부에서 성명을 냈어요. 북한이 작년 12월 5일 보낸 통지문에서 조성길 부부가 11월 10일 날 대사관을 떠났고 그의 딸은 11월 14일 날 3일 후네요.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조성길의 딸이 북한 대사관의 여직원들과 함께 북한으로 갔다.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북한으로 송환된 건데 조성길의 딸은 17세였고 당시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말리오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이 그 사건 직후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성길의 딸이 북송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만약 전례 없이 엄중한 일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 이탈리아는 조성길의 딸을 보호했어야 됐다. 그의 딸이 지금쯤 세계 최악의 정권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북한 측에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대리대사의 후임이었던 김천 이탈리아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조 양은 집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부모를 증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할머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평양에 가길 스스로 원했다.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매우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딸을 함께 데려오지 못했다는 걸 또 조성길 대리 대사도 좀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강제 북송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인권 문제가 비화가 됐었는데 부디 말이 나오고 있는 고문이라든지 네네. 이런 가혹한 처벌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조 대사 대리의 잠정 이후에 북한의 외교관들과 또 그 가족들이 본국으로 송환이 돼서 사상 검토를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데일리 NK 보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7일이었는데요. 이탈리아 대리대사 조성길의 해외 도주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소환된 외무성 해외 주재 일꾼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상 검토를 진행할 때 대하여 굉장히 긴데요. 이게 제목이에요. 지시문의 네. 제목입니다. 국가보위성 정치부에 내려진 지시문이었는데 이게 지난 2월 7일 날 보도된 겁니다. 이 사상 검토를 진행하는 담당 기관은 국가보위성 정치부, 조직부, 선전선동부, 해외반탐국 그리고 이제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검열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국가 검열 기관들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기관들에서 이 문제를 담당을 했고요. 지침 내용은 총 4개 정도인데요. 첫 번째 항이 대상과 시작 시점입니다. 이제 대상은 국내로 소환시킨 외무성 해외 파견 일꾼과 가족들이고요. 시작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집행하라 이렇게 내려져 있고요. 이 항에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3세계 현지 주재 등등등 파견됐던 시작 시점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시간별로, 날짜별로, 요일별로, 그 다음에 사건별로 자체 검토를 서면으로 모두 다 실시하되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상 검열을 진행하라.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고요. 3항에 보면 장소가 나와 있어요. 보통강구역 황금벌역에 위치한 국가보위성 숙박관리소가 장소입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연계를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3항에 규정된 내용이고, 마지막 4항은 기간이에요. 2019년 2월 11일부터 3개월간 진행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따라서 대단히 치밀하고 철저하게 사상 검열 작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이 망명을 했던 사례는 사실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외교관들이라 하면 얼마나 또 철저하게 사상교육을 받고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 세계의 진실 앞에선 그런 사상교육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조 대사 대리의 망명 시도 역시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북한 사회, 북한 체제는 사실 외부 사회와 철저하게 차단, 고립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나마 북한 주민의 생활 형편은 가난이라든가 정부 당국의 감시라든가 또 처벌의 공포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겹겠죠. 근데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은 사실 거의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과연 외부 사회와 북한 사회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생활 처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체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건 너무 분명한 얘기죠. 이제 그런 취약성을 늘 갖고 있는데 외교관들은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 문제를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이런 취약성은 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북한 내부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선 전파 방해 장치와 감시 장비를 더욱더 촘촘하게 세우고 있다, 이런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네, 평안북도 소식통이 전해온 건데요. 보안기관들이 외국과의 통화가 어려운 지역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서 기지국 장치와 유사한 기기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통화가 원래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전화로 통화가 잘 안 돼서 그 동네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통화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화가 가능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임의로 설치한 기지국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통화를 하다가 통화자가 나오면 북한 당국이 단속을 해서 체포가 되는, 처벌을 받는 이런 사례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함정 수사 비슷한 건데, 이런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북한 당국의 그 최근 감시와 처벌은 대단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파 차단 장치를 대거 또 설치해가지고 통화 가능한 지역을 찾기가 힘들 정도라는 증언도 있어요. 상당히 좀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일부러 기계를 설치해서 통화를 시켜서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예 중국과의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 전파 차단 장치들을 대거 설치해서 주민 통화를 못하도록 한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이죠. 일단 이게 평안북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들이고요. 그다음에 양강도 보천군에서는 그 보위부 부부장이 직접 주민대상 강연회를 열어서 외부와의 전화통화 행위를 이제 비난하고 주민 감시와 신고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볼 때 아무튼 종합해 보면 국경 지역에서 중국 전화기를 이용해서 외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여전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통제하는 건 물론이고요.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까지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해산시에서 이제 손전화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30대 김모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손전화를 구매를 했는데 다음 날 보위부 2명이 김 씨네 살림집을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체포된 김 씨가 구매한 손전화의 숫자는 3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사꾼 같은 경우는 보위부에 즉시 신고를 한 건데 이미 장마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위부원들이 미리 다 사전에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전화기를 여러 대 구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 이런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붙잡혀 갔다는 것인데요. 김 씨의 가족들은 보위부에 3만 위안 정도 중국 돈 뇌물을 주고 김 씨를 빼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위에서 손전화 밀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라, 이런 지시 때문에 빼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북한산 휴대전화가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도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지금 단속하는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이것이 왜 북한 당국이 문제 삼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외부에 북한의 휴대전화가 가는 것까지도 지금은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에 대응해서 주민들도 나름의 자구책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전화로 전화 통화하면 이제 감시가 적발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북한 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전화기인데 유심 칩은 중국 거예요. 그래서 중국 거 유심 카드를 사가지고 북한 전화기에 꽂아서 그걸로 외부와 통화를 시도하는데 당연히 그걸로는 통화가 직접은 잘 안 되는데 위챗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위챗으로 외부와 메신저 통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전화 통화를 받으면 바로 감시가 되고 위치도 추적당하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통화를 이용해서 위챗을 사용하면 당국이 도청이라든가 감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무역 일꾼들이라든가 일부 북한 주민들이 위챗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챗은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진 않지만 짧은 위챗에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의 동영상도 그걸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국의 감시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걸 보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통제와 처벌을 피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감시에 맞서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은 더욱더 정교해지는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만큼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강하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정보 통제와 단속이 더욱 강화되는 것, 이게 사실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또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정보 통제가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관심은 체제와 정권 유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일단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 특히 정보 차단이죠. 정보 통제. 이걸 통해서 북한 사회가 가장 우월한 사회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상 낙원이다. 이런 선전을 통해서 체제 충성심을 유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많이 들어올수록 그러한 체제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기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최근 북한의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노트텔, DVD 플레이어, 그다음에 USB 기기 같은 것들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그냥 지난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보급됐는데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외부의 정보가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내부에서 대단히 쉽게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런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그 증거, 그것 자체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부와의 정보 교류가 이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감시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걸 북한 당국도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성길 대사대리의 망명 시도 이후의 근황과 북한 내 정보 통제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